예,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이게 뭐 사실은 단초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 갈등 가운데 이제 하나인 거고, 각각의 두 나라는 속내가 있습니다만 시장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이야기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글로벌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 얘기부터 하면요. 예, 미국은 어쨌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최종치는 안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경기 후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요즘 뭐 금리가 다시 내릴 수 있다면서 금융장세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뭐 금융장세 얘기를 논하기는 조금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만 보려고 네.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7월 달 들어와서 미국의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 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두 배나 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들과 관련된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채권 수익률과 아주 밀접하게 실질 금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실질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액티브 펀드라든지 역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주식장과 관련된 편입 비중을 그동안에 축소시켰던 것을 이제 중립으로 상향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조정이 완만하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좀 줄어든다면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이제 엄청 풀지 않았습니까? 돈의 힘으로 가는 게 이제 금융장세이거든요. 그 다음은 실적이 받쳐지면서 실적 장세로 가고, 그 다음에 역실적, 이렇게 역금융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가 안 펼쳐졌기 때문에 다시 금융 장세로 후퇴를 한다는 건가요? 제 사이클로 본 현재 장세 흐름을 좀 판단해 주세요. 네, 현재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악재가 나오면은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금융 장세 성격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약한 경제 지표 속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수요가 계속 둔화가 된다든지 고용 지표가 악화된다면 경기 감속을 넘어서 기술적 리세션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시장이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증시는 아무래도 경기 후퇴, 기업 실적 부진 속에서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는 역실적 장세로 갈지 아니면 금융 장세로 갈지가 판가름 나는데, 현재까지는 금융 장세는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융장세라는 얘기를 저도 잘 표현 안 하는 게 좀 헷갈렸어요. 명확하게, 그죠? 금융장세로 돈이 풀리면서 엄청 주가가 올랐다는, 이후의 스텝들이 좀 꼬이고 있어서 실적장세? 그것도 아니고 역실적장세로 가나? 다시 금융장세로 회귀인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제일 큰 논쟁은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 혹은 내년에도 이제 경기가 좀 침체, 적어도 둔화된다고 하면 증시의 영향이 지금 일정 부분 선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까요? 네, 세계 경제가 어디까지 침체될지를 알면은 주가 바닥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월가 투자가들이 주로 보는 지표가 바로 구리와 금의 상대 가격 지표,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상대 가격 지표를 보면요. 대표적인 산업용 금속인 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수요를 알려주는 딱더 쿠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의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불확실성의 크기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런 그 상대 가격을 보면은 세계 경기, 특히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까지 봤을 경우에는 현재는 2016년도처럼 급속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2019년도와 같이 위기 상황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정책 금리가 시장 예상대로 3.8%까지 오르고 2016년도 당시와 같이 구리 가격이
가격이 1톤에 1,200달러, 그리고 금 가격은 1온스에 1,600달러까지 하락하는 조합을 구성해 보면은 실제 EPS 같은 경우에는 S&P 기준으로 한 1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이미 선 조정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제조업의 경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력한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하락 사이클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반도체 사이클과 제조업 PMI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현재 그 제조업 세계 종합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8선까지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은 바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는 2016년 정도처럼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리먼 쇼크 직후처럼 버블 붕괴라든지 그리고 밸런스 조정이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 골도 깊어지는 현상은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래프들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확 지나가기 때문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구리와 금의 상대 가격으로 세계 경기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상대 가격이니까 이게 금에 대한 구리 가격이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다는 걸 표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상황이 조금 더 빠진다면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 침체, 수요 침체가 좀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쇼크는 아니지만 좀 아래쪽으로 이제 그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 네.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이 속도가 가파르다는데 시장이 좀 걱정을 네. 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하고 세계 제조업 이거는 뭐 두 개가 다 반도체 사이클이나 PMI가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 확장이고 떨어지면 침체인데 좀 아래쪽으로 저것도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세계 수요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특히 전자제품 그리고 통신제품, 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IT와 관련된 현황을 보여주는데 현재도 좀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빨리 식지 않나 그런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침체 기준이 뭐냐, 침체에 왔느냐 여기는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 둔화되는 국면은 맞아요, 그죠? 네, 표를 맞습니다. 보면요. 예, 다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이렇게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다가 다행히 좀 가라앉았는데요. 왜들 그러는 거예요? 타이완을 놓고 도대체 속내들이 뭡니까? 네. 네, 그 타이완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까지 4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직전인 1996년 3차 대만 위기 때보다도 현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당시보다도 조금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크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나오는 것은 대만이 중국에 대한 핵심적인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든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금 거론하면서 미국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11월 당대회를 앞두고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대만에 대해서 방패 역할을 해주겠다는 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만과 관련된 갈등이 불거지게 되고요. 또한 대만 같은 경우는 독립 선언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중국이 독립 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해역 6군데에 대해서 전투 실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만의 에너지의 9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재고량 같은 경우는 2주밖에 안 남는데요. 2주만 봉쇄한다면 중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군사적 강도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제품의 중국 수입 금지 그리고 그 대만의 그 천연 그 모래 같은 경우를 수출을 금지시켜서 경기를 악화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이른바 역린입니다. 역린, 용의 비늘이란 거죠. 이거를 건들면 확 그냥 요동치는 게. 근데 미국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서로 이제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동북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 위기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볼 텐데요. 일단 달러나 우리 원화나 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뭐 환율에 영향 주는 여러 변수들은 뭐 내외 금리 차라든지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그 위험 선호 현상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자마자 바로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 그리고 자원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의 최대 변수는 앞으로도 뭐 지정학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는 1달러에 다시 1,31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수면 하로 가라앉는다면은 다시 환율 대강기가 일어나면서 환율은 1,250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정학적 위험이 앞으로도 11월 중간 선거 당대회까지 계속이 된다면은 원화 환율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히 이전처럼 급속도로 원화가 약세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때는 원화 절상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그 무역 적자가 축소될 경향이 있고요. 또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온 현상,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도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그 환율 시장, 또 우리나라 주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대만도 이제 반도체 IT 강국이잖아요. TSMC가 있고 부품주들이 강한데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악화돼서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겠죠. 그러면 또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오는 건가?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전력 부족 사태라든지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도 상당히 위험 수위가 되고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죠. 연산 처리라는 CPU라든지 휴대폰의 AP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92%나 되고 있고요. 또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5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 달간 대만이 봉쇄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이 된다면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는 한 70조 정도 원의 손해를 입게 되고요. 또한 그 산업별로 보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컴퓨터 게임기를 중심으로 한 전자제품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한 달 공급 중단에 따른 영향이 한 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절대액은 중국, 미국 그리고 GDP 대비로는 대만과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1차 피해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면 전자제품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요.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3차 산업이라고 하는 은행, 리스, 보험, 유통, 해상 운송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정학적 위험을 세계가 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질문으로 좀 묶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 미국은 어쨌든 반도체 동맹, 치포 동맹에 우리에게 8월 말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를 더 이렇게 좀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나올 수 있는 경제적 보복이나 이런 걸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시각 좀 알려주십시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반도체들이 한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의 전자산업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들의 생산 공장이 중단이 될 위험이 있고요. 특히 치포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은 10년이나 20년에 걸쳐서 패권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략상 중국의 바로 턱 밑에 비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압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한다면 대만처럼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수입 제한
그리고 그만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제조 5개에 공급되고 있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1,850개 품목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수입 제한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도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분석과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중 간의 그런 우려들이 이전 사드 사태나 이렇게 강한 충돌이나 영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마지막에 주셔서 이건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는 21세기의 국력이 되는데요. 세계 패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까지 등을 돌리고 경제적 압박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 굴기 그리고 군사대국 제조 강국의 꿈도 무너지게 되고요. 한미 동맹 자체가 이제 정치나 군사 안보 경제, 금융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미중 패권 전쟁에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우리나라에 대해서 2017년도처럼 사드 보복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